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드렸던 바대로 총각 성형외과 선생 장가 보내기 프로젝트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신동호 원장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리시죠. 네, 안녕하세요. 나비성형외과 원장 신동호입니다. 네, 인연을 소개를 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성형에 대한 상담을 가끔 저랑 이렇게 방송을 같이 하게 될 건데요. 우리 신동호 원장 소개하는 양력을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세대학교 제 직계 후배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성형외과 전문의다 수료했습니다. 현재 나비 성형외과 대표 원장으로 있는데 요 이력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요건가요? 요 이력 때문에 그 유명한 솔로지옥 2에 출연하셨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글로벌 이게 그 육체미인가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이제 대회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외모, 육체미도 보고 이제 무대 위에서 이제 매너나 자신감 이제 이런 거를 좀 평가하는 이제 남자 미스 코리아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가 좀 그래도 하여튼 우리는 뭐 미스터 코리아 이런 데랑 조금 그거보다는 조금 근육은 좀 덜 보는 거죠? 거기보다는 조금 좀 대중적인 조금 이제 보디빌딩은 좀 과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거보다는 모델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탄탄하고 건강하지만 뭐 보디빌딩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그런 몸매를 좀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회는 왜 나가게 됐나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제가 동기부여가 좀 필요해서 나가게 됐는데 그 전문의 과정 있지 않습니까? 레지던트를 하면서 제가 원래 그 전에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좀 자기 관리도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는데 레지던트 4년 하는 동안에 몸이 몸같지 않게 됐겠죠? 좀 많이 망가지고 특히 이제 전문의 시험 하면서 뭐 그냥 먹기만 하고 뭐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끝나고 나니까 뭐 뱃살도 생기고 제가 사실 뭐 그래도 나름 복근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스마스를 근데 이제 많이 좀 망가지다 보니까 조금 뭐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운동을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좀 종특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좀 시험을 앞두면 항상 뭔가 효율이 올라가고 좀 시험을 열심히 봐야 돼, 하여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대회에 좀 참가 신청을 하고 좀 이런 시간 정해놓고 그래서 이제 목표가 좀 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몇 등 했어요? 여기 한국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은 세계 대회를 나가게 됐는데 세계 대회에서는 3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복근이 아직 좀 남아 있나요? 여기 잘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나요? 사실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복근 만들어 놓고 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정말 너무 불쌍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탄수화물 하나도 못 먹고. 근데 이게 제가 운동을 한 2년 정도는 정말 굉장히 꾸준히 했었고 뭐 일주일에 뭐 5번 이상 뭐 안 가면은 뭐 불안할 정도로 그리고 식사도 거의 뭐 맵기, 닭가슴살, 고구마, 뭐 현미 이렇게 되게 건강하게 먹었었는데요. 맛은 하나도 없고 근데 소금기도 없어야 된다 그러던데.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 그냥 괜찮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몸짱 이렇게 박아주셔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지금은 제가 식단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그 2년 정도는 사실 그렇게 한번 이게 익숙해지니까 루틴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 게 인연이 돼서 솔로 지옥에도 나가게 됐나요? 이제 그 솔로 지옥이라는 프로그램 이제 시청자분들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 사람 젊은 사람 다 봤던데요, 보니까. 네, 이제 그 무인도에서 좀 바다가 있고 그런 환경에서 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뭐 연애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좀 운동도 하고 좀 그런 이미지를 좀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의사인데 뭐 운동도 좋아하고 뭐 하니까 그런 게 좀 특별하게 좀 봐주셔가지고. 이게 전문의 시험 다 끝나고 한 거죠? 네, 다 끝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그냥 공개 좀 하죠. 몇 살이에요? 이제 그 새로운 기준에 따라서 그렇죠. 33세. 만 33세입니다. 그러면 병력은 어떻게 되나요? 병역은 공중보건이 이제 다녀왔죠. 그러면 도대체가 그게 가능한가요? 33살에 전문의 따면 군대 갔다 오면 전문의 따면 딱 맞는데. 즉 다녀오기 전에 이제 따고 이제 갔다가 왔죠. 그랬구나. 맞습니다. 자,
우리 신동호 원장하고 그 알게 된 계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랑 잘 아는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신동호 원장의 아버지죠. 신예식 원장이라고 성형외과인데 제가 이제 원래 친하게 지내던 분입니다. 예, 제가 한 3년인가 전보다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식을 갔어요. 우리 신예식 원장의 딸이 결혼한다고 그래갖고 결혼식을 갔는데 이 친구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아들인지. 여러분 외모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친구 누구야? 그랬더니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야, 네 아들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냐? 그래서 그때 이제 결혼식장에서 보면서 언젠가 때 방송에 한번 꼭 초대해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왜 그렇게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는지 또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의사들의 삶과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 지옥의 그 시즌2의 뒷얘기도 좀 듣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 왜 33살에 뭐 조건은 다 갖춘 친구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솔로 지옥에서도 그때 묘한 그 러브라인이 형성됐던 친구가 있었죠. 뭐 결과를 말하면 대체가 차였는데 예, 뭐 차였는지 찼는지 예. 뭐 내용은 잘 좀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나누면서 신세대, 제 자녀 세대 거라고 동갑내기죠. 제 막내 아들하고도 나이가 비슷한데 그래서 이런 젊은 사람들의 요즘 결혼관, 저출생의 문제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세대 간의 대화 시간을 만드는 목적으로 우리 신동호 원장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만 33세 아직 미혼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제 자녀들이 의대 가는 거를 말렸거든요. 본인이 의과대학 갈 때 우리 신혜식 원장이 뭐라 그랬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좀 무던하시고 그렇죠. 좀 무관심한 성격이 있으셔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냥 별로 터치가 없으셨고 사실 뭐 어머님은 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 원장님께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생 때 한번 봤었어요. 예, 네. 제가 이대에 계실 때 제가 병원에 네. 좀 다녔었습니다. 네. 여드름 네. 치료도 여드름 좀 치료도 받고, 받고 예. 좀 했었는데 네.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원장님께서 저한테 의대 왜 갔냐 그렇죠. 예, 그렇게 제가 말씀하셨던 게 네. 제가 기억에 남는데 저는 자식들을 의대를 보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나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내 생각이거든요. 본인은 왜 의대를 선택했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진로를 좀 결정하지 보통 그때 않습니까? 하죠. 네. 사실 뭐 의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공부도 길고 뭐 전문의 과정까지 하면은 그런 기간이 길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진로에 대해서 따로 또 고민을 하거나 좀 방향을 튼다던가 그런 게 쉽지 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이제 매몰 비용이 크죠. 예. 빠져나오기가. 근데 이제 고등학생 때 생각은 뭐 의사라는 직업이 그래도 뭐 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좀 남들한테 뭘 좀 도와주고 뭘 해주면서 존경도 좀 받고 그리고 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연대의대 가려 그러면 공부는 이과에서 최상위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좀 더 그 도전적인 예를 들어서 영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그런 정도면 공학을 하든 뭐 이런 걸 통해서 벤처 기업을 창업하고 이런 거를 훨씬 더 이제 남자들의 삶으로 기준으로 얘기하면 도전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좀 사실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뭔가 좀 이런 한국 교육 현실의 어떤 분위기랄까? 네. 좀 사실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보고 옆 학교에 뭐 1, 2등 보고 막 이렇게 보면은 다 의대 가죠? 사실 공대 가는 친구를 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뭔가 그런 가능성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지식이 있거나 어떤 뭐지 그런 포부를 가질 수 있는 좀 환경이었으면은 좀 다른 진로도 좀 생각을 해봤었을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의대 가는 게 제일 정답이었다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공대 갔다가 서울공대를 갔는데 친구들이 의대를 못 갔다는 얘기가 들어서 기분 나빠갖고 다시 재수해서 의대를 간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의과대학 진학에 대한 어떤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제 자녀들한테는 꼭 공학을 하라고 이제 강요했던 부모이기도 했었는데, 저의 개인적인 그 생각은 좀 더 이렇게 도전적인, 의사는 도전적인 면은 전혀 없어요, 정말로. 예. 그래서 도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어떤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본인이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한 게 이 얘기가 맞거든요. 공부를 좀 잘했는데 공과대학을 간다 그러면 아니야, 제 공부 정말 잘 못해, 에이스로 잘 못하니까 공대로 돌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친구 정말 열심히 공학을 하려고 그러다가 재수해서 저희 대학을 서울대 의대를 다시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는 바이오 벤처를 하죠. 결국은 의사의 삶이 아니라 이제 공학의 삶으로 다시 가기는 가는데, 이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의대에 대한 묘한, 저희 시대 때는 없었던 묘한 사회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과대학을 마치고 그러면 성형외과를 먼저 한 거예요? 그러면 전문의를? 예, 레지던트 먼저 하고 그다음에 공중보건의로 이제 병역을 했었습니다. 전문의 선택할 때는 아버지 영향을 좀 받았나요? 아무래도 제가 보고 듣고 집에서도 수술 동영상 이렇게 보시고 그렇죠. 공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좀 접할 기회가 많았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문과를 보통 선택하는 게 인턴 과정 1년을 마치고 좀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뿐만 아니라 거의 다 의대생들이나 의사들이 다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큰 기준이 수술방이랑 나랑 맞냐 안 맞냐. 그렇죠. 외과 갈 거냐 내과 갈 거냐. 좀 그랬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 수술방에서 좀 수술하고 이런 게 좀 더 재밌었고, 어떤 좀 즉각적인 좀 변화를 만드는 게 좀 저랑 좀 맞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수술이랑 성형외과랑 좀 다른 점이, 좀 다른 수술은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는데, 성형은 그래 좀 미적인 거가 좀 들어가서 예술적인 면이 중요하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더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런 전망도 굉장히 괜찮아 보였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또 후배님 모셔놓고 이런 이렇게 쿡 찌르는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저도 피부과 하고 있는 입장에서 피부과 성형외과 그러면 흔히 말하는 피한성, 경제적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의사로서의 보람은 좀 떨어지는 그런 일을 각각의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성형외과 하고 난 다음에 학교에 남아서 흔히 말하는 보건수술이라 그러죠.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 그러잖아요. 우리 때 배웠던 손가락 접합술이라든지 정말 안면기형을 치료하는 이런 쪽에 일을 하면서 학교에 남을 생각은 안 했나요? 사실 그건 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저는 미용 쪽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좀 개원가에 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는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업한 성형외과 의사 그러면 이제 돈을 밝힌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뉘앙스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질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거나 본인의 가족이 가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좀 질시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 시선을 느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원장님도 이제 워낙 이제 개원가에 많이 오래 계셨고 하니까 제가 요즘은 사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그렇게 뭔가 경제적으로나 뭔가 전망이 좋거나 제가 그런 걸 느끼지를 못해서, 제가 지금 나온 전문의를 따고 몇 년 안 된 시점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게 돈을 많이 못 번다는 얘기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잘 버는 성형외과 의사의 길은 아직 시작을 안 한 모양인데, 그래도 남들이 보는 시각은 그런 게 있죠. 다른 과 의사보다는 돈을 잘 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과도 잘 하시는 많이 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개업이라는 건 각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차이가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뭐 방송을 할 때, 유튜브를 할 때 어떤 그 의료의 공공성이라든지 의료의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야, 너는 피부과에서 돈 잘 벌고 잘 먹고 살면서 그런 얘기하면 되냐? 이런 얘기들 많이 이제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그게 제 개인의 이해 문제를 떠나서 국가 전체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발언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의료 대란이 벌어졌어요. 현재 정부에서는 2,000명 정원을 강행할 예정이고, 뭐 법제가 다 됐으니까 강행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배님들, 이제 우리 신 원장님한테도 후배가 됐죠. 그 후배 전공의들이라든지 학생들, 의과대학 학생들이 현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학교나 병원에 복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사실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나올지는 몰랐는데. 이런 무거운 주제에서 솔직하게 얘기하셔도 돼. 느낌 있잖아요. 후배들이 그 제일 가까운 세대니까.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가까운 후배들이 뭐 실제로 고민하고 있죠. 그런 친구들도 있고, 뭐 제 이제 동기들도 막 이제 젊은 교수들이 돼서 뭐 하고 맞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많이 안타깝죠. 지금의 상황이. 뭔가 의사들은 또 국민들한테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좀 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해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만나보니까. 본인이 만약에 지금 레지던트 입장이다. 제가 이제 방송에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피부과과 성형외과는 아마 복귀할 거다. 본인이 지금 만약에 레지던트 3년 차다. 아니면 4년 차다. 성형외과 그대로 어떡하지? 갈등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이런 피어 프레셔가 있잖아요. 같은 의사들 동료에서 좀 눈치가 보일 텐데, 사실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눈치가 보여서 또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사실은 평생 다른 과 쌤들은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동기회 때 빼고 나면.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아무리 이제 뭐 성형외과나 뭐 피부과, 뭐 안과 어떤 보험 진료, 안과는 제가 좀 뺄게요. 보험 진료와 좀 거리가 먼다고 해도 저는 이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무거운 얘기가 나올지 몰랐는데 평소에 그냥 제가 생각했던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나라에서 전 전문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높죠. 많이 하는 편이고, 근데 그럼 일단 탁과, 제가 이게 피수과라고 얘기하는 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맞죠, 내외산소. 그런 과 전문의들도 충분한데, 그럼 그 전문의들이 일할 자리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개업하죠, 뭐 그래서.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어디 뉴스나 이제 통계에서 봤는데, 미용 쪽에 종사하는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이 아닌 의사들만 3만 명이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따고 나와서 피부과 하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과 전문의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피부과 전문의들은 일할 자리가 없고 일할 자리가 없는데,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의대 증원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쪽에 할까? 필수과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뭐 필수 진료, 뭔가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갖습니다. 오히려 정확한 얘기죠. 더 많은 미용 의사들이, 비전문의 미용 의사들이 늘어나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거는 저희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인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솔직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 일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의사를 2,000명을 늘리면 비전문의로 피부과 성형외과 하는 사람이 2,000명이 늘어나지 필수 의료기과에 종사할 의사가 늘어나는 건 아닐 거다. 그게 실상을 모르는 행정에서 탁상 행정하는 분들이 앉아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조경복지부 장관은 아마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2,000명 늘리면 뭐 갈 데 없으면 하겠지, 이런 안일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현 복지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정책을 강행하게 되면 정말
환자들만 가운데께서 피해를 볼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래도 의사들은 파업하면 안 되고 의사들은 다 복직해서 일해야 되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파업하지 않습니다. 저는 파업에 동조한 적도 없고 문 닫아라 그럴 때도 내가 뭘 환자는 내가 다 보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의사의 파업을 동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전공이나 지금 학생들의 마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향후 10년간 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다 무너질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정말 뭐 조금 웬만한 중소 이상의 도시 같으면 가까이 전문의를 아무 데서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의료 시스템인 붕괴가 될 거다. 굉장히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현 정부의 정책이 무리한 거고 틀렸고 정말 스투피드한 폴리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아픈 사람, 대한민국의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신동 원장께서는 이제 이런 무거운 질문에 신중하게 답변하셨지만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결국 아무리 많이 뽑아도 지금 이제 소아과 전문의 숫자가 부족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소아과를 하지 않고 피부과를 하고 성형외과를 하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네, 좀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아직 젊은 사람이고 곧 지금 접점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 아마 맞습니다. 펠로우하거나 전임 강사 한 분이 학교에 있을 거고, 예, 네, 그다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면 지금 어쩌면 레지던트 4년 차나 펠로우를 할 거예요, 그죠? 군대부터 먼저 갔다 온 레지던트라면. 다 끝났. 끝날 때. 예, 저 교수, 뭐 조교수 친구들 뭐.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결자해지. 그러니까 이런 난맥상을 초래한 사람이 결정을 취소하면 됩니다. 조경 장관께서 본인이 2,000명 정원을 얘기한다고 했으니 국회의원들 앞에서 한 얘기니까 그게 이제 거짓말은 아닐 거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앞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한 겁니다. 그 정책은 제가 정한 겁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더 이상 부담 주지 말고 조경 장관은 깔끔하게 사표를 쓰고 물러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시 무거운 얘기를 해서 우리 신동 원장은 좀 당황스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동 원장의 신상을 조금 털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운동하고 아까 글로벌 인재상인가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참.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좀 상을 받아서 그걸 좀 뭐 국위 선양을 좀 했다고 좀 인정을 해주셔서. 영어는 언제 배웠어요? 영어 제가 어렸을 때 뭐 잠깐 미국에 살았던 적이 있었고요. 그건 잠깐 초등학교 때 잠깐 갔다 온 거고. 예, 그냥 워낙 좀 외국인 친구들 좀 사귀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행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그냥 간간히 그냥 좀 잘 유지가 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성형외과 학교 때 보니까 외국에 그 국제 세미나 할 때 사회를 보고 있어가지고 언제 공부를 했지 도대체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그럼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은 누가 준 거예요? 언론사에서 준 건가요? 제가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그런 뭐 협회 뭐 이제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예. 솔로 지역을 갔을 때 그때 한번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해 주시죠. 그게 녹화를 몇 번이나 했나요? 저는 그 중에 한 2개 본 것 같은데. 그 방송 자체는 정확한 그 일정은 좀 대회비 부분이 있어서요. 뭐 어떤 촬영 환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대회비가 있어서. 근데 하여튼 다 같이 이제 무인도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고 그렇게 좀 며칠 좀 지내면서 그렇게 촬영을 합니다. 예. 아예 뭐 이제 외부 세계랑 단절이 돼서 계속 이제 마이크 계속 차고 화장실까지 타고 이렇게 뭐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리얼이잖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무래도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이제 카메라를 맞으니까 좀 긴장도 되고 뭐 아무래도 신경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젊어 보인다. 몇 년 사이인데 3년 됐나요? 그렇죠. 2년 3년 됐나? 예, 2년 3년 됐습니다. 촬영한 지. 그때 분장했나요? 분장은 따로 없고요. 자외선 차단제만 발랐나? 예, 개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이제 네. 넷플릭스니까 워낙 이 시즌 1이 너무 잘 돼서 네. 저는 이제 제작비도 좀 투자를 많이 받고 이런 것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개인이 다 그냥 옷 장비 같은 거 다 자기 가져가는 거예요? 알아서 이제 알아서 좀 머리도 하고 뭐 네. 그렇게 좀 저기 그 코디네이터가 따라오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본인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를 저렇게 하는 거구나. 예, 근데 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이런 공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도 알아서 좀 해야 되니까 본인이 좀 준비해라. 그래서 사실 저도 저 때 공부를 좀 하고 갔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 그래서 제가 뭐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또 재밌었던 게 남자들 사실 원장님 메이크업 따로 안 하시죠? 저는 이제 저기 가면 방송국 가면 이제 찍어 발라주는 거 이제 그거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안 하죠. 근데 저 때는 이제 좀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메이크업 좀 공부도 좀 하고 했는데 이게 또 은근히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남성분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여자들은 좀 다 알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메이크업 하는 게 좀 다 비슷하거든요. 여성들은 다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이제 기본적으로 파운데이션을 해서 피부를 좀 깨끗하게 톤을 맑게 하고 만들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걸로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강조하고 그다음에 쉐딩이라 그래서 좀 어둡게 제가 가리고 싶은 부분은 가리는데 지금 용어가 지금 전문 용어가 다 나오고 있어요. 직접 제가 아티스트한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뭐 제가 뭐 다른 분야도 있지만 코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국 분들 좀 다 비슷할 거예요. 보통 이제 동양인이 좀 코가 좀 복코라고 하죠. 좀 코가 좀 넓고 콧볼이 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콧대는 좀 낮고 코끝도 좀 낮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코끝이 좀 높아 보이고 얇고 이렇게 얇아 보이고 콧볼은 좀 좁아 보이는 걸 원치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화장할 때 그냥 똑같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자들이 딱 코끝이랑 콧대는 다 하이라이트를 해주고 콧볼은 쉐딩으로 가려서 줄이고 쉐딩이 이제 어둡게 만드는 건데요. 이제 코끝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또 좀 어떻게 보면 성형하는 것도 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좀 그렇게 하고 또 카메라 앞에도 서서 제 모습도 보고 피드백도 제가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진 좀 줘봐봐요. 제가 좀 그런 좀 얼굴에 대한 이해가 또 있고 좀 하면서도 이거 좀 하면서 재밌었습니다. 외려 성형할 때 저기 어떤 그 저기 감각이라는 게 그런 게 좀 훨씬 나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카메라 마사지를 받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카메라를 계속 받다 보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또 메이크업도 해서 얼굴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은 내 얼굴 단점이라든지 뭐가 나아져야 되는지 뭐 나아지고 단점이 어디 있는 거고 다 그냥 훌륭하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좀 어떤 보는 눈이 좀 더 생기고 뭔가 기준이 좀 더 올라가고 뭐 왜 이렇게 방송국에 많이 가시고 방송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예뻐질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자기 화면을 이제 피드백을 받고 자기 얼굴을 계속 보니까 저는 더 잘 알 수밖에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나오고 예쁘게 보이는지 알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나 해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준비하는데 솔직한 얘기를 저도 방송법 33살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먹고 있는데 단 한 번도 내 방송 내가 보면서 피드백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가서 얘기하고 이런 거면 정보 프로를 나가서 그런가 봐. 근데 저기는 이제 예쁘고 잘생기게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저 장면을 보면 저기 앞에 있는 여성의 보는 눈빛이 이 드라마 주인공이 이렇게 극하게 바라보는 눈빛인데 상황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의 세팅이 룰이라는 게 이제 무인도에서 서로 뭐 직업이나 나이나 이런 거 공개를 안 하고 안 해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처음 저기 갔을 때 저희가 몰라요? 지내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로 좀 마음에 맞는 이성들이 생겨서 뭔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청국도라 그래서 호텔에 같이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 장면은 이제 처음 저 여성분이랑 같이 데이트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인도에서? 아니죠. 이제 상황이 좋으니까 호텔이죠. 무인도 밖에 호텔이에요? 예. 헬기를 타고 그렇게 헬기까지 같이, 타고? 네. 그 무인도가 어딘지는 얘기해도 돼요? 인천에 어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들어갈 땐 배 타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갈 때는 배 타고 들어가죠. 여기 호텔에 나올 때는 이제 그 러브라인이 형성된 사람만 헬기를 찝어다가 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기가 많으면은 네. 천국도로 많이 가게 되고 네. 인기가 없으면은 계속 이제 섬에 머무르게 되죠. 그때 이게 굉장히 잔인한 게 네. 섬이 몇 명이에요, 저게? 여자 6명, 남자 6명. 숫자는 똑같이 맞춰주고. 예, 맞습니다. 한 명 뭐 잘라내고 그런 건 아니구나. 예. 예. 그러면 6명이 가서 러브라인을 타면 이게 예를 들어 되게 인기가 있었어. 그럼 여자 6분이랑 다 데이트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사람이 어떻게 또 그렇게 되지는 않고 뭐 한 네. 인기가 정말 많은 뭐 했을 때는 서로 다른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제한과 또 사람이 이렇게 6명을 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 뭐 그러면 몇 명 했어요, 그때 데이트를? 저는 2번. 2번 했었습니다. 했었어요? 예. 한 번도 못 나간 남자나 여자가 있어요? 여성이나 남성 중에? 여성분 한 분, 못 나가셨던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아니, 그럴 때 되면 미안해서 내가 대시라도 한 번 가서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근데 이게 저기 안에서 좀 포지션이 있는데 네. 이제 제가 그렇게 여유 있는 포지션이 아니어서 그러면 저도 이제 남자분, 제 코가 석자였기 때문에 네. 그럼 남자분 중에 2번 말고 3번 나간 남자가 있어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정확하게 지금 횟수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방송 또 많이 나오는 덱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아, 모르겠습니다. 그거 못 들어봤는데. 네. 예,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 네. 그 친구가 되게 많이 3번인가 4번 그럼 그 친구는 나갔던 여유가 걸로 있잖아요. 2번 좀 나갔으면 3번째는 자기가 한 번도 못 나가는 여성을 초대해서 같이 한번 나갔다 와야 되겠다는 그런 배려는 없나요? 근데 이게 막바지에 다르게 되면 막바지에 이제 서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마지막 전에 좀 최선을 다해서 이상하게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나, 둘, 하기가 셋, 넷, 다섯. 아, 5명이네? 한 명 어디 갔어요? 이게 순차적으로 좀 시간을 둬서 네. 한 명씩 더 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지금 왼쪽에서 2번째인가요? 오른쪽에서 2번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12명인데 이제 한 명씩 투입이 되고 이런 아. 구조였습니다. 저 여성분 중에 한 번도 못 나간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제작진이 좀 어떻게 이렇게 쿡쿡 쑤셔서 어떻게 뭐 이렇게 인위적 연출이 전혀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작진들은 그런 거를 또 그려내면 또 아이 참 그 여성은 좀 뭐라 슬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누구를 걱정할 만큼 여유가 있던 상황이 아니어서 야 역시 저런 예, 그 리얼 프로그램들 보면 냉정하구나. 예, 정말 이게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사실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며칠 보지도 않았는데 뭘 저기서 뭐 저렇게 뭐 난리냐 뭐 아니요, 전 이해는 가요. 가는데 예. 이렇게 남자 쪽에서는 선택을 못 받았다 그러면 뭐 남자는 그럴 수도 있어. 이제 그런 게 우리 때는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이 한 분이 못 받았다니까 왠지 그냥 가슴이 짠하네. 근데 저렇게 또 무인도에 가게 되면 네. 그 외부랑 완전히 차단이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 안 갖고 가는 거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차단이 되니까 온전히 저기에만 집중이 몰입을 됩니다. 그래서 하는구나. 몰입이 돼서 그냥 내가 그 하루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성에게 선택을 받을까? 왜냐면 그 선택의 순간마다 이제 희비가 이렇게 갈리니까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지. 아예 못 가면 그냥 저기서 계속 고생스럽게 살아야 되나? 그 비참하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좀 보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뭐 며칠밖에 안 치열하지? 가는데 뭐 이렇게 오바를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좀 몰입이 되는 상황을 그렇게 환경이라고, 만들겠죠. 그래 예, 재미있으니까. 그렇게 좀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서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한 분의 여성과 꽤 러브라인이 잘 통했다 그러던데 그분하고 지금은 연락 안 해요? 그냥 좋은 오빠 동생으로 뭐 가끔. 지내고 뭐 가끔 보고 뭐 네. 예, 병원 한번 놀러 오고 네. 뭐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기서 매칭이 잘 돼서 맺어진 분은 있나요? 저것도 동창이잖아요. 저 동기 동창처럼 이렇게 가끔 연락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맺어진 커플은 없어요? 그건 이제 결혼한다 이렇게 청첩장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 연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또
개인적인 이야기라 제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결혼에 골인한 사람은 없다. 예, 공식적으로 뭐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선남선녀인데 저런 진한 그 어떤 그 갇힌 상황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됐을 텐데 결혼한 커플은 없네. 자, 이제 그래서 결혼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사귄 여성이 없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네, 예, 네. 그 제가 또 느낀 게 원장님께서 뭐 이렇게 몸짱 이렇게도 박아주셨는데 네. 또 그 아래 아직도 결혼 안 했다. 네. 아니, 제가 이거 말 잘라서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신혜일 씨구만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아들 성적 취향이 독특한 거 아니야? 라고 내가 물어봤었어요. 방송을 보면은 네. 예, 아니, 뭐 아닌 취향은 거고. 좀 확실합니다. 네. 근데 제가 좀 느꼈던 게 이제 방송 썸네일에 그렇게 박힐 정도면 네. 나도 이제 장가를 가야겠구나. 그럴 나이가 됐구나.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나 아버지가 야 장가가 이런 얘기 안 해요? 뭐 신혜식 원장은 얘기 안 할 것 같아. 이게 근데 이제 사실 원장님께서 좀 얼마 전에 또 결혼식에 오셨지만 네. 저희 집에 이제 방패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갔잖아요. 연년생 여동생이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그쪽에 이제 관심이 좀 쏠렸다가 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압박이 좀 네,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치워야 된다. 뭐 소개 얘기도 나오시고 네. 그래서 본인이 결혼관, 이게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걸 내가 왜 느끼냐면 저도 이제 외래 환자를 보다가 보면 30년 이상 외래를 봤는데 여성들에게 우리가 약을 처방할 때는 반드시 결혼을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약을 뭐 일주일 주는 약이고 또 간단한 항생제나 해열제 같은 경우는 처방한다면 그런 걸 일일이 안 물어봐도 되지만 우리가 여드름을 치료하든 무좀을 치료하든 되게 쓰는 약들이 뭐 6개월, 1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물어보면 예전에는 30 즈음이 되면 결혼하셨죠? 라고 물어봤어요. 요즘에는 35까지는 언제 결혼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도 거의 99%가 맞아. 근데 보면 뭐 환자분들 보면 다 뭐 나름 매력적인 여성들인데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환자들 데리고 왜 결혼을 해서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제 후배님한테 물어볼 수가 있죠. 우리 때는 결혼에 정년기가 있었어요. 남자도 20하고 넘기면 안 된다. 요즘 세대는 그런 거 전혀 없죠.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결혼을 좀 일찍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뭐 와이프랑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했으니까 여자들이 30 전에 애를 둘을 낳아야 되니까 27명 결혼해야 28, 30 애를 둘 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때 결혼하는 거죠. 저희 아버님도 이제 결혼을 일찍 했죠. 예, 학생 때 하시고 학생 때 만나서 학생 때 하시고 그다음에 거의 졸업하자마자 저를 좀 낳으셔서 그쵸. 이미 지금 제 나이 때 초등학생이었었거든요. 예. 초등학생 아이가 있어야 됐었죠. 저도 이제 자라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당연히 이제 30대 중반쯤 이제 됐을 때는 저도 아이가 당연히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혼한 애가 있을까? 근데 이게 나이를 먹다 보니까 계속 이게 미뤄지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냥 결혼을 안 해도 좀 별 문제가 없죠. 괜찮은 좀 분위기가 좀 되고 친구 중에 남자친구 예. 빼고 그러니까 대학 동기 중에 결혼한 사람 안 한 사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못 세보겠는데 성형외과 동기들 뭐 기준으로 하면 사실 제 동기 4명이 있는데 총 4명이 다 결혼했습니다. 한 사람이 많죠 아직 이 나이 되면. 다 형님들이셔서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고 대학 동기 대충 보면 예. 반반은 되나요? 반반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때는 예. 이 나이에 장가 안 가고 있으면 제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봤어요. 예. 멀쩡하게 장가를 안 가고 있으면 제가 성적 정체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성질이 지나갔거나 뭐 이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요즘에 너무나 보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데 결혼관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일찍 결혼하고 그 세대는 다 우리는 30 즈음에는 뭐 다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었고 늦어지면 좀 불안해하고 그러는데 요즘엔 어때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들이.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고 그냥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율이 결혼 안 하는 뭐야? 예. 놓는 건 당연한 거고. 예, 이제 인구 구조라든지 경제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게 너무 고령화가 되면 사회가 네. 좀 지속 가능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제가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 누가 세금을 내고 누가 그렇지, 국민연금을 그렇지, 내고 그렇지. 맞아요. 응. 내 의료보험은 어떻게 누가 내냐 이게 이제 정말 당면한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얼마 전까지는 그냥 뭐 상황이 완벽하게 준비가 안 돼도 좋은 사람 만나면 정말 뭐 단칸방에서 시작을 하더라도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직도 그럼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지금 독립을 했습니다. 예. 했었는데 이게 막상 이제 결혼 정년기가 이제 오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할 때 드는 어떤 비용이나 노력이나 이런 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돈이나 노력이나 예를 들어 이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부터 집을 장만하고 아이를 키우고 그럼 이제 아이를 키우는 건 그냥 단순히 키우는 게 아니라 돈이 들죠. 교육비라든지 그다음에 결혼식도 뭐 잘해야 되고 비용도 들죠. 뭐 이제 스드메 뭐 스튜디오 뭐 드레스 뭐 메이크업 이런 것도 잘해야 되고 신혼집도 웬만하면 좋은 데 구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런 기준들이나 뭐 이런 게 좀 너무 높아져서 좀 젊은 층들이 저는 좀 부담을 가지고 좀 미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제가 결혼할 때도 결혼식이 이제 그때는 호텔 결혼식이 우리는 못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그때 결혼식이 제일 잘하는 집이 내 친구 중에 장가 잘 간 친구들 부잣집에 장가 가면 어디서 결혼식을 했냐 그러면 저기서 했어요. 코엑스에 넓은 홀이 있어요. 회의실 같은. 그걸 빌려서 거기서 이제 식사하고 원형 테이블에서 식사하고 결혼식 하는 그 결혼식이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제 호텔 결혼식이 허용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 참 좋은 세상이 됐다.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결혼하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일이고 저는 뭐 예식장 결혼식 했죠. 제가 했던 결혼식장이 마산에 있는 그 마산역 앞에 있어요. 행복 예식장이라고. 그런 데서 결혼을 했는데 그렇게 결혼하면서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뭐 어때 뭐 내 형편이 코엑스에서 못 하는 거 내 형편이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뭔가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당연히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장님 세대보다 저희가 당연히 부유하고 우리가 먹고 살 걱정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 없고 그렇죠. 뭐 의료라든지 뭐 다른 복지라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저는 그런 복지 시스템은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사람의 기준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눈이 높아진 거 쉽게 얘기를 해서 그 결혼식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살아가는 미래에 그 결혼을 못할 이유가 있나. 이제 제가 그 비용은 알아요. 나도 딸을 결혼을 시켜봤으니까 결혼식 비용이 얼마가 드는지는 대충은 알기는 하는데 그렇게 결혼하지 못한다고 해서 결혼을 못할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결혼식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제 자녀를 출산했을 때 드는 이제 기회 비용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젊은 세대들이 여성들의 이제 특히 뭐 남자들이 어찌됐든 뭐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성들이 그 직장 문제가 큰 문제인가 봐요. 뭐 직장뿐만 아니라 뭐 어떤 기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보람된 일이잖아요. 그거에 그 가치가 별로 없는 건가요? 아니요.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인생의 좀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가 자녀 낳고 가정 이루고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고 싶고 이제 그런데 어떤 여성의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거기에 투자되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 노력들 그리고 이왕 키우는 거면 잘 키우고 싶은데 좋은 학원 보내고 좋은 학군에서 가르치고 저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지 않는다고 그 아이가 잘 못 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뭐 평균적인 이 나이 또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럴까?
저건 아닌데라는 얘기를 나는 이제 우리 애들한테는 하거든요. 뭐 사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둘이 의논 맞으면 잘 살면 재밌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나라 의견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일찍 결혼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도 많이 놓고 뭐 재밌게 그냥 오손도손 이러고 사는데 아들은 이쪽에 좀 가깝더라고요. 그게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유독 이제 한국을 비교를 하면 한국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고 한국보다 뭐 잘 사는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유럽의 국가들도 출산율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제일 큰 이유가 그냥 한국인들이 좀 기준이 한국인이 똑똑하고 기준이 좀 높아서 저는 기대하는 기준이 높아서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호화롭게 만족스럽게 못하지만 노력만 하면 결혼해서 같이 의논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저축하고 그러면 그 뒤는 다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제 친구 중에도 뭐 이제 영어 유치원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 땐 그런 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워낙 요즘 과열이 되고 하나이를 낳아서 거기에 투자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너무 많은 것들이 생기고 뭘 해야 되고 뭐 장난감도 뭐 좋은 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비단 결혼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난감도 빌리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애들한테 그 렌트가 또 있어요. 그 이용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사지 않아도 저 손주들이 가끔 한 2달 왔다 갔다 하면 빌리거든요. 2달? 그럼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좋은 거 아니라도 그냥 쓰고 애들 뭐 금방금방 크는데 그게 뭐 꼭 좋은 유모차가 있어야 되고 꼭 좋은 장난감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가 우리 때는 그런 게 뭐 얻어도 쓰고 또 뭐 여기 가서 입던 옷도 받아서 입히고 하는 거를 쉽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그거를 되게 좀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지금 이제 우리 신동 원장님 세대가 좀 부유한 세대죠. 대한민국의 평균 치면. 그래서 그런가? 근데 또 저희보다 부유한 나라들은 또 출산율이 높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갖고 얘기하기 곤란한 게 제가 참 그런 거를 갖고 답답하다. 꼭 그거는 아닌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제가 재밌는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뭐 연애 결혼했으니까 행복역 시장에서 결혼했지만 그때 뭐 저기 그 코엑스에서 결혼한 친구보다 내가 지금 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그 당시는 크게 의미가 있지만 지나서 또 본인이 노력해서 살아가면 그런 거는 극복 가능한 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이게 사회 문제고 본인은 왜 지금까지 그러면 그래서 꽤 많은 여자친구들이 있었을 텐데 결혼에 골인하지 못했나요? 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 생각을 하는데 그렇긴 하겠지. 비혼주의나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니,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거의 그냥 최근까지만 해도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조건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해야지. 뭐 상황이 안 돼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제 저도 이제 슬슬 결혼을 좀 해야겠구나. 이게 너무 늦으면은 노총각 소리 듣겠다. 뭐 이런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오히려 지금 그냥 조금 더 안정되고 조금 더 준비를 더 하고 싶은데 일에 더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살짝? 들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전엔 그냥 연애하다가 새롭게 연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지. 뭐 완벽한 결혼은 없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 완벽한 짝이 없어요. 완벽한 짝도 그렇고 뭐 완벽한 뭐 조건이나 완벽한 상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좀 이제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네. 돈 되게 많은 집 딸인데 좀 외모가 별로예요? 네. 반대로 외모는 너무너무 멋있는데 딱 내 스타일이야.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 차가지고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 어느 쪽 선택할 거예요?
너무 이제 그 극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아, 예. 본인이 예. 선택하는 것 기준으로. 가운데는 없어요. 둘 중 하나는 결혼해야 돼. 안 그러면 크게 뭐 징역을 살든지 벌이 내릴 거야. 후자를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렵겠다.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요것도 외모도 정말 중요하고 네. 뭐 그러니까 내 스타일. 그렇지만 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좀 저는 오래 사는 거니까 내가 좋아야 된다. 예,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예. 외모도 이제 뭐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근데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모 당연히 이제 뭐 아름다운 분이랑 결혼하면 너무 좋은데 그게 뭐 평생 갈까 이런 생각은 가나 봐요. 평생 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5년 10년 이제 살다 보면은 제가 뭐 연애했을 때만큼의 설렘을 느끼지 않지 않을 거면 물론 이제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좀 더 편해지고 좀 더 잘 알게 되고 가족같이 되는데 어떤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족을 이루고 사는데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우리는 내가 63살이거든요. 63세인데 오래 살았죠. 같이 산 시간도 긴데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들끼리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부인한테 들었던 얘기라 그러면서 나한테 하더라고요. 당신이랑 지금은 너무너무 힘들지만 사는 게 연애할 때 그때 좋았던 감정, 서로가 쌓았던 신뢰 기간 그걸 통장으로 치면 통장으로 적금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살면서 애들은 이자도 좀 붙었겠지. 지금 실망하는 것을 까먹은 아직 원금이 남아 있어서 그 부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겠다. 왜냐면 남자들이 능력 떨어지고 여자들이 꼴 보기 싫으면 요즘 황혼 이혼도 많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한 얘기라 그러면서 야 너는 부부관계에서 쌓아놓은 그 예금 명록서에서 적자가 아직 안 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나 계산해본 적 없어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맞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시간 그게 아직도 나는 그게 유효하다고 봐요. 그래서 많이 쌓아놔서 좋은 시절에 연애든 신혼 초든 그때 더하기를 많이 해놓으면 적금을 많이 부어놓으면 나이 들어서 시들해져서 그 원금 까먹어도 평생을 해로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뭐 부잣집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맞겠죠. 예. 돈은 있고 외모는 별론데 튜닝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 그것도 가능한 얘기 같아요. 튜닝 안 되고 성격이 마음에 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격은 그렇죠. 본인이 성형을 하니까 예.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성형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배우자를 고를 때 예. 성형을 해도 괜찮다? 저는 성형을 해서 아름다워진다면 좀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이게 내가 성형을 하고 내가 잘 보니까 성형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러면 저 성형외과 의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모순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예. 라식 장기를 안경 그렇죠. 쓰고 환자들한테 라식하라 그러는 거랑 똑같죠. 예, 그래서 저는 성형을 해서 뭐 이제 너무 뭐 이렇게 잘못되거나 뭐 너무 부자연스럽거나 이러면은 뭐 거부감이 들 수는 있겠지만 성형을 해서 뭐 아름다워진다면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예. 그러면 성형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의느님의 손을 거쳐서 이뻐진 여성이라면 자녀를 놓으면 그게 그렇게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유전자까지 바꿔주는 건 그리고 이제 아니니까. 저기 또 우리 그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제가 또 또 해주고. 이세도 책임지고 사후 관리까지 뭐 하고 저는 이제 우리 뭐 성형외과는 친구들도 많이 알고 또 성형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이해폭은 되게 넓지만 제가 내 딸 보고는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제 딸이 이제 코가 좀 낮아요. 성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 그냥 너의 코 낮은 모습에 대해서도 별 불만이 없는 남자랑 결혼해서 살아라. 제가 원장님이랑 에피소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 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수염도 굉장히 많고 이제 그거를 아버지도 털이 많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딱 유전을 제가 물려받았는데 제 원장님께 여드름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제가 그것 한번 여쭤봤었어요. 제모를 좀 할까? 그때 원장님 에이 그냥 하지 마 뭐 그냥 괜찮은데 그렇게 생길 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일반적인 뭐 피부과를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듣기는 쉽지가 않거든. 결국엔 저는 다 했습니다. 네. 그냥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뭐 좀 수염이 있고 이런 게 좀 남자다운 것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 성형외과 의사로서 좀 이미지나 이런 게 저는 정말 이렇게 수염을 깎아도 이렇게 더 파랗게 이렇게 파랗게 남는 난 거기도 정도로 보기 이렇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서 수염은 기를 일도 없더라고요. 수염을 제가 딱 한 번 기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길러도 멋있었을 것 같은데. 멋 없게 길렀었는데요. 이게 레지던트 1년차 때 수염을 좀 많이 기르고 수염 자를 시간도 없는 느낌을 주면은 선배들한테 좀 덜 혼나더라고요. 덜 괴롭힘을 당하죠. 얘가 좀 많이 피곤하고 많이 시간이 없구나. 좀 더 조심은 예. 도망갈 것 같고. 그때 딱 한 번 제가 레지던트 1년차 때만 수염을 길렀었습니다. 그랬구나. 예. 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면 지금 60 먹은 피부과 의사와 30대 성형외과 의사가 미를 바라보는 관점, 그 다음에 배우자를 바라보는 관점,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적나라하게 달라요. 저는 이런 적나라함이 다른 것이 공론화되고 이익이 되는 게 난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제 딸 보고 와이프가 지금도 이제 맨날 불만하는 게 뭐냐면 그 좀 이렇게 뾰족하게 좀 세워서 정말 돈 많은 집에 시집을 보내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아니 나는 코가 낮아도 괜찮다는 보통 사람도 괜찮아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집사람은 그걸 갖고 지금도 나보고 뭐라 그래서 지금 사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해서 아 그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얘기는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성형을 많이 하는 분들을 보면 살짝 이렇게 이런 시각으로 봐요. 환자로 와도 성형을 많이 하신 분을 보면 되게 까다로울 것 같다. 환자를 보통 직접 그런 경험은 없어요? 아, 일단 성형외과 오시는 분들은 다 까다로우시죠. 맞죠. 아무래도 이제 미에 관심이 많으시고 좀 해보신 분들 많이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모든 환자분들 중에 과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분들이 성형외과 환자분들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정말 조금만 이렇게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컴플레인이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좀 일상이 돼서 그냥 저는 힘들지 않으세요? 그냥 이게 내 운명이구나. 그냥 내가 대신에 이제 내 눈을 더 키워서 내가 더 기준을 높여서 환자보다도 더 예민하게 보고 뭐 그렇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상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 받아들여야죠. 그게 속상하면 성형외과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까다로운 분들이 있으면 까다로워 보이는 거죠.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게 툭툭 보이고 그다음 이제 그러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정말 연구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는 그런 스타일이고 컴플레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이제 피하는 쪽이죠. 가급적이면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일은 정말 이만큼 떨어져서 건들지 않으면 손대지 않으면 뭐 그대로는 되는데 레이저를 하든 뭐 약을 써서 나빠진다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어지간하면 그냥 사세요. 어지간 사람이 손이라는 건 뭐 100%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사세요가 내 얘기고 여드름이 심하다. 그다음에 정말 병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치료하죠. 잘못될 일이 거의 없으니까. 예. 그래서 제 환자들은 좀 그런 식으로 저는 환자를 보죠. 이런 문제들도 또 지금 얘기하는 거 둘이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서 병원을 고를 때 본인하고 맞는 분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사람을 골라서 내 주치의로 가야지 서로가 편하게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성형외과 같은 경우에도 소개해달라 그러면 한 3군데 해줘요. ABC 다 가보시라고. 그리고 상담하고 잘 맞으면, 합이 맞으면 그분한테 몸을 맡기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한 3군데 보내주죠. 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성형을 하게 되면 하러 오잖아요. 네. 상담을 하죠. 직접 하죠. 예, 직접 합니다. 네. 수술도 직접 하죠. 대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네요. 아니 지금 이제 그 제가 예, 직접 합니다. 예, 다 직접 합니다. 공장형으로 돌아가는 데가 있잖아요. 아, 예, 어떻게 맞습니다. 생각하세요? 동료에 대한 비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지금 언론에 문제가 돼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런 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많이 대형 병원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냥 개인 병원이다 보니까 그냥 제가 다 환자를 다 케어를 하고 제가 어떤 수술 방향이나 치료 방향을 설명도 결정을 하고, 하고 뭐 수술 시간이나 이런 것도 자유롭게 뭐 제가 그냥 환자한테 완벽하게 수술할 수 있는 시간만큼 쓰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보다는 어떤 자본의 뭐 힘이라든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의사가 그냥 하나의 기계처럼 어떤 환자를 위해서 좀 최선의 진료나 이런 거랑 조금 벗어난 것들이 있을 수밖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의료의 윤리성으로 따지면 그게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다라고 얘기해야 돼. 불법이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 범위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담하고 수술 여기다 맡기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유명하다, 뭐 크다,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어찌됐든 본인이 상담하고 본인이 설명하고 본인이 디자인하고 본인이 수술해서 본인이 퇴원시키는 병원이 난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도 성형외과를 이용할 때 좀 잘 아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신동호 원장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의 30대 젊은 사람들의 결혼, 왜냐하면 본인이 아직 미혼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다시 결혼을 생각해보니 좀 뒤로 미루는 게 더 좋다? 아, 저 미룰 생각은 없는데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사람이 있어서 네. 그냥 당장은 좀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환자 열심히 보고 병원을 결혼해도 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저도 결혼하고 애 키울 때 그때도 열심히 병원 일 했거든. 왜 그게 양립된다는 생각을 못해요? 아니 이 얘기가 지금 우리 그 신동호 원장 개인이 얘기하냐. 대부분 다 젊은 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뭔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원장님께서 결혼하셨던 세대와 지금 세대 간의 어떤 뭐가 다른 거예요? 성 역할이라든지 그런 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 때도 애 놓으면 집에 가서 우리 때는 기저귀를 빨아야 됐어요. 종이 기저귀는 비싸서 못 쓰고.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다 남자들이 육아도 이제 분담을 많이 분담하고, 나눠서 하고 저도 네. 이제 결혼한 이제 친구들의 동기들 다 보면은 이제 주말에 이제 항상 보고 못 나오고 있는데 제가 느꼈을 때 원장님 세대 때는 그래도 이제 외부 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 주말에도 좀 친구들도 만나고 좀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당직 썼고 그때 레지던트 때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주말에 당직 썼고 물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와이프한테 네가 직장을 그만둬라 그래갖고 집에다 직장을 그만두게 했죠. 예. 요즘에는 여성들이 그만두면 안 그만두나 봐요 직장을.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맞벌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원장님 세대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남자의 아니 우리 집안에서 역할이 사이도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말을 애들하고 시간을 보내는데 야 저 창업해가지고 정신 하나도 없고 밤늦게 시간에도 막 일하는 거 뻔히 하는데 주말에 또 쟤들 데리고 어디 가서 또 뭐 놀이동산 가고 하는 거 보면 그때 저도 가끔 하기는 한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있겠다. 그러니까 남자가 육아에 같이 참여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네.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남자도 결혼을 그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에 지장이 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정부에서 이 저출산 문제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겠네요. 저도 뭐 육아를 이렇게 야 그건 네가 할 일이야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기회가 되고 시간만 되면 애랑 같이 어울리려고 놀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좋아하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맞다. 레지던트 1년 차 때는 옆에 와서 우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둘째는 내가 아들인데 그 친구랑은 어릴 때 같이 못 있었어요. 그냥 죽겠어요. 졸려갖고. 벽만 머리만 되게 어디 붙으면 자는데 와서 칭을 대고 울고 그러면 짜증이 많이 나서 막 옆방 가라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긴 나네요. 요즘은 이제 그런 거 이해해 주는 게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옆방 가라 그러면 옆방 가라 그러면 쫓겨나겠다. 너 차례 땐 너가 해야지. 이런 서로 이제 분담하면서
같이 놓은 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럼 점점 미뤄지면 언제 제가 국수를 얻어먹을 수 있나요? 이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귀는 사람은 없고요? 네, 없습니다. 자, 육아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여성을 골라야 되겠다. 전업주부를 선택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건 제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 그 여성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전업이면 좋긴 하겠으나 예.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놓치고 싶진 않다. 그리고 어쨌든 이제 사실 결혼 정년기에 여성분들이 요즘은 이렇게 직장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없죠. 그리고 미래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좀 단정해서 하기가 내가 전업주부랑 만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저도 결혼할 때 와이프 직장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좀 의사도 물어봐야 되는 거고. 어려운 문제구나 이게. 남자 입에서 이렇게 육아 부담 때문에 자기 경력 관리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재 시대군요. 그러니까 남성도 육아휴직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건가 봐요. 그때 의사는 육아휴직 없잖아. 없죠. 이제 개원은 휴가도 없죠. 그렇지. 예. 야, 정말 어렵다. 자, 오늘은 우리 신동 원장님 모시고 결혼에 대한 얘기, 본인의 젊었던 시절에 있었던 멋진 그 추억인데, 방송 이런 솔로 지옥 같은 거 아직 솔로니까 예. 또 나오면 섭외용 또 할 거예요? 아니, 저는 한 번으로 좀 충분해서 예, 그냥. 그럼 이런 이제 전문가 방송은 하실 생각이 있어요? 너무 좋죠. 제가 사실은 저도 평소에 좀 롤모델처럼 생각했던 원장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제가 이제 오늘은 왜 신동 원장님하고 성형외과 얘기를 안 하고 있냐 그러면 원래 지금 유방주로 많이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이제 따로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우리 신동 원장이 하고 있는 그 의료적인 문제 그런 문제는 이제 따로 한 상담 시간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동 원장의 살아온 이력, 왜냐면 어쩌면 잘 나가는 MZ세대의 전형적인 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신동 원장을 통해서 우리 젊은 세대의 삶의 방식, 삶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결혼관, 이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서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같이 함께 해서 고마웠고요. 다음 달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신 원장님이 하고 있던 본인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하는 시간을 다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는 길에 하다 보니까 질문이 제가 답할 질문이 아니라 전부 우리 신동 원장님 질문 내용이어갖고요. 잠깐 붙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올린 질문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여간성 보이는 외모보다 건강 때문에 운동이 필요해서 많이 느껴요. 50대 중반 여성인데 몸에 탈이 줄줄이 비엔나 같아요. 운동, 이런 50대 중반 여성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본인의 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무산소 운동이랑 유산소 운동이랑 두 개 다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체중이라는 게, 네. 여러 성인병이나 이제 다른 질환들이랑 관련이 많기 때문에 체중을 좀 일단 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줄이고, 이제 무산소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은 주로 이제 칼로리를 소모를 하고 체중을 줄이는 거, 그다음에 심폐지구력을 좀 높이는 목적이고, 이제 무산소 운동은 근력량을 좀 높여서 좀 기초 대사량을 유지를 하고. 순서는 그러니까 일단 체중 줄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무산소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고. 네, 맞습니다. 시작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어깨 통증이 급성으로 와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봤는데 지금 저녁 혈당이 220이 나왔다고요. 오전 10시에 맞아 10시간이 지난 지금의 스테로이드 때문에 220. 이거 제가 볼 때는 스테로이드 이펙트는 아닐 겁니다. 이렇게 빨리 안 올라가죠. 여기 인트라아티큘러 인젝션 해가지고 10시간도 이 혈당 220. 아마 이분은 평상시에 혈당 조절이 안 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니면 이 검사가 본인이 셀프로 한 거면 그 검사 수치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많을 거다.
스테로이드를 근육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흡수가 돼서 혈당을 올리려고 그러면 여러 번 맞아야 되거든요. 일단 따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허리 디스크 스테로이드 맞고 당화혈색소가 7.4가 나왔다. 이게 유기 정상인가요? 6점 몇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이게 아니에요.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네. 3, 4개월치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도 윤희님이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본인이 스테로이드 이펙트보다는 아마 저기 다른 당뇨 수치를 검사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두 분 다 내과 전문의에서 막 상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상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뭐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즐겁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제 이상형인데 또 이렇게 또 얘기하면 너무 가식적일 것 같아서 좀 외모로 얘기를 하자면은 키. 예, 배우 신세경 씨가 제 신세경 씨? 이상형이십니다. 아, 옛날에 무슨 내가 드라마 본 게 있는데 하이킥 아닐까요? 하이킥 다음 드라마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아, 신세경 씨네. 예. 아, 어떤 이미지인가 알 것 같아요. 예. 인턴까지 하고 전문을 안 하는 친구도 있나요? 요즘 어때요? 뭐 있죠. 인턴만 있습니다. 하고 예. 자기 일을 하는 분도 있군요. 아들이 내성 발톱을 힘들어서 피부과를 갔는데 왜 여기 왔냐고요? 미용만 한다고?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피부과 전문 의사들은 다 환자 봅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전문 아닌데 갔을 거예요. 네. 내성 발톱 피부과 갔는데 왜 여기 왔냐고 그러면 안 되죠. 네. 잘생긴 분의 성형 여러분들 유방 주로 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눈은 아버지가 주로 하죠. 예, 눈은 제가 많이 안 하고요. 코 성형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몸이 왜 이렇게 좋으세요? PT 하고 가셨나요? PT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본인이 한 거예요? 그 사진에 나오는 몸이? 제가 평소에 좀 열심히 했고 네. 제가 그 당시에는 그런 피트니스에 정말 좀 진심이어가지고 네. 되게 유명하신 제가 좀 선수분을 찾아갔습니다. 아하. 네. 이 피트니스계에서는 올림피아라는 대회가 있는데 뭐 올림픽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한국 대표로 뭐 이제 가셔서 이제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오르시는 분한테 제가 저랑 체형이 좀 비슷해서 키가 크시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좀 제자로 몇 달 하셨어요? 개인 PT를? 한 2달 정도 했었습니다. 기본이 되니까 2달만 해도 만들어지는구나. 근데 뭐 그 전에 뭐 중간중간 또 운동도 배우고 했는데 그 방송하기 전에는 굉장히 그때 관심이 많을 때라. 그 다음에 코 성형 했나요? 저런지. 콧날이 너무 어떻게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감사한 칭찬으로 성형 안 했죠? 갖다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버지 코도 이래요. 옷을 새로 구매해서 가셨나요? 옷도 멋지세요. 거기 갈 때 옷을 준비해서 갔나요? 뭐 조금은 준비도 하고 뭐 새로 사기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 보면 저는 방송을 정말 날로 먹는다.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거의 캐리어를 다 몇 개씩 가지고 옵니다. 이게 제작진이 뭐라고 그때 피드백을 해줬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 전혀 피드백 개인 피드백이죠?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참가자 중에 좀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해서 그런지 뭐 별로 저한테는 뭐 별말 없으시더라고요. 네. 다른 연예 프로그램,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고 싶은 게 있나요? 예. 이제는 뭐 한 번으로 좀 충분해서. 네. 이제는 그러면 이제 교양의 의료 쪽으로만. 예, 뭐 네. 프로그램은 제가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양 쪽으로만 네.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 답해주고 가셔야겠다. 아간면 성형, 구순 구개열, 구강암, 특교정 수술은 성형외과 치과에서도 진행하는데 어느 과가 절대적이다. 딱 잘라서 비교하기 어렵지만 의사마다 임상염이 다르니까요. 어느 과 케이스가 더 많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구순 구개열 같으면 다 우리 성형외과에서 했는데, 세바란스는. 예,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선천 기형이나 네. 뭐 암, 뭐 재건 이런 수술인 것 같은데 네. 이제 병원마다 좀 과가 분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간면 성형, 구순 구개열 다 이제 성형외과에서 했고, 근데 아간면 성형은 또 뭐 양악 수술 이런 거 구강외과에서도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고, 같이 하는구나. 네. 구강암 같은 경우에는 암을 절제하는 거는 이제 구강외과에서 했었고, 네. 그걸 또 재건하는 건 성형외과에서 했었고요. 네. 그럼 같이 들어가나요? 수술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지나요? 보통 이제 구강암 수술을 해서 좀 절제 부위가 커서 재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구강외과에서 먼저 암 제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성형외과에서 재건을 하러 들어가고 좀 그랬었습니다. 턱 교정 수술이란 게 이제 흔히 말하는 사각턱인가요? 저 양악 수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예, 양악 수술 말씀하시는. 성형외과에서 하죠. 저희 둘 다 했습니다. 저희는 세브란스에서. 네, 성형외과도 하고 구강외과도 했었습니다. 저게 이제 보면 개인 병원에서 하다가 사고가 꽤 나더라고요. 그 과다 출혈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그렇고 이제 에어웨이가 네. 그러니까 기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때요? 개인 병원에서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춰야지 저런 그 큰 수술이라 그러는데 저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좀 입원실이 있고 당직을 서면서 그렇게 모니터링이 되는 병원에서 좀 수술하시는 마취과 게, 전문의가 상주해야 되고. 예, 안정적이지 않을까. 자, 예리한 질문이에요. 자연스러운 미를 추구하나요? 딱 티가 나는 미를 선호하나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고 나면 성형을 했는데 티가 안 나.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면 티가 안 나면 성형을 왜 해? 그냥 살지? 한 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조금 티가 나. 저는 무조건 더 예쁜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조금 사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저도 이제 환자분들이 만족도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하면 사실 또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가 않으세요. 한줄 아는지 모르는데 그걸 왜?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느꼈을 때 좀 만족도가 높도록 이제 수술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코를 보고 자연산 코인데 코 높였냐라는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콧날이 높으니까. 그러면 성형할 때는 야, 너 수술하지 않았어? 이런 정도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이 좀 성형외과에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이뻐졌다, 예, 뭐 달라진 것 같아. 이런 소리는 들어야 성형한 보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긴 해요. 예. 미피님은 지난번에도 준 것 같은데, 예, 중1인데 생활수급자 대상이라 안정적인 직업을 원한다. 예. AI를 설치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의대 가는 게 어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좀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뭐 AI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영상학과를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긴 AI 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이야기를 했을 때 AI 시대엔 영상학과가 먼저 없어질 거다. 뭐 AI나 컴퓨터가 먼저 뭐 영상들을 다 읽고 판독을 해줄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영상학과 의사로서 그런 걸 개발을 하고 그런 거를 운영하는 데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알기로도 그런 연구나 이런 과정에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비단 이제 임상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 뭐 동기들이나 제가 아는 의사분들 중에서 의사를 안 하고 좀 의료 쪽이랑 관련된 플랫폼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의사가 된다 그래서 무슨 좀 다른 과를 간다 그래서 무조건 그것만 해야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사실 성공하셨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맞아요. 제 친구도 그렇고. 네. 그래서 미피님은 지난주에도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뭐 안정적인 길에서는 뭐 생활수급 대상자 정도면 본인이 잘못됐을 때 뭐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부모의 도움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저는 뭐 의대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쌍꺼풀 수술인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계속 부어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요. 네. 수술 중에 이제 네. 출혈이 얼마나 된 여부도 굉장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아주 큰 붓기는 뭐 1, 2주 정도면 이제 빠지는데 아니 수술하고 몇 달 지났는데 수술한 게 보여. 이렇게 소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런 뭐 잔붓기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 수술 자체가 라인을 잡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 그렇게 수술이 됐을 수도 있고 네. 좀 변수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개법이라 그러잖아요. 매몰법 말고 절개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화장해서 그냥 눈이 부기가 잘 안 보이는 정도까지는 평균 잡으면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붓기가 뭐 일주일 정도면 저는 사실은 괜찮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예. 그러면 6개월 이상 가고 그러면 그거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근데 이제 아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눈 같은 경우에 진짜 조금만 출혈이 생겨도 그 네. 붓기가 가는 정도가 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게 없이 뭐 정말 깔끔하게 너무 잘 되면 깔끔하게 되면은 일주일. 예. 근데 이제 좀 출혈 있거나 이러면은
그 멍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아. 눈이. 저도 이렇게 요쪽에다가 우리 눈꼬리 보톡스 할 때 제일 신경 쓰는 게 혈관 피하는 거. 조금만 건드려도 출혈량이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게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냥 그런 시술을 할 때도 어떤 그런 게 하나가 생겨버리면은 시술을 못하는 네.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쫙 당겨가지고 불을 밝게 해가지고 심피줄이 가는 걸 다 찾아서 그 옆으로 피해서 주사를 놓느라고 힘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쌍꺼풀 수술은 어차피 절개를 하게 되면 혈관을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의 수술 결과에서 막 오랫동안 부기가 안 빠진 경우가 있었나요? 쌍꺼풀 수술은 뭐 성형외과 선생님들 누구나 다 하는 수술이니까. 제가 눈을 많이는 안 해가지고 예. 다른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상하게 좀 회복력이 좀 느리신 분이나 네. 이게 결국에는 수술하고 나서 어느 정도 출혈이 있을 거고 뭐 조직액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게 뭐 정맥이라든지 림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좀 붓기가 다 빠질 건데 네. 그게 조금 더 발달해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그게 좀 덜 발달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럴 때는 참 의사들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답답하긴 하겠어요, 그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대 딸아이가 자연 쌍꺼풀이 한쪽만 뚫어 한쪽은 풀어졌다. 한쪽만 쌍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이게 비대칭이 있는 경우 은근히 많이 있고 맞춰줄 수 있어요? 맞춰서 라인 맞춰서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게 안 맞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이제 보고 네. 양쪽을 다 잡아주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면 양쪽을 다 잡아주게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할 때 뭐 눈매 교정, 그러니까 눈을 뜨는 근육을 좀 더 짧게 단축해서 눈을 좀 더 잘 뜨게 해주는 게 필요하면은 뭐 양쪽을 또 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뭐 피부가 뭐 두껍냐 얇냐에 따라서 네. 그냥 뭐 매몰법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네. 뭐 절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부분 절개가 될 수도 있고 좀 그런 변수가 좀 다양한데요. 일단은 뭐 정확하게는 상담을 받으시는 게 정확할 것 같고 가능은 하다. 예,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쌍꺼풀 수술했는데 푸는 것도 가능하냐? 그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흉터가 한번 절개된 거는 힘들죠. 이미 흉터가 한번 생겨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이제 그러면 반대로 그냥 자연 쌍꺼풀이 있는데 무쌍꺼풀로 만드는 법은 있나요? 이제 물어본 내용이 그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쌍꺼풀 잡혀 있는 정도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쌍꺼풀 라인이 너무 깊게 잡혀 있으면 네.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 남자 쌍꺼풀 수술할 때 무쌍 쌍꺼풀 수술이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그건 뭐예요? 근데 사실 그게 무쌍이 아닙니다. 그 쌍꺼풀 라인이 얇게 들어가서 되는구나. 속쌍꺼풀처럼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눈만 네. 조금 커 보이게 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이제 자, 지금 뭐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못 가고 집에 못 가고 붙들어 놨으니까 하나 물어볼게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게 처지기 시작해갖고 눈이 접혀요. 눈꼬리가 이렇게. 예. 여기에 접히면 자고 일어나면 눈물이 고여갖고 이렇게 맨날 그 눈곱이 끼거든요. 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상안금 성형이죠. 예. 언제 하면 돼요? 지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벌써 해야 될 정도인가요? 예, 하면 좋죠. 하면 조금 더 편해지시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이제 짓무르더라고요. 예, 눈꼬리에 눈물이 계속 고여 있으면 여기 습진 생기거든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스테로이드 바르고 이제 출근을 하는데, 야, 이거 언제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나 하기는 싫은데. 그때 이제 뭐 이제 40대부터도 이제 상관만을 하고 하시니까 네. 지금 하셔도 충분히.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제 꼭 하세요. 라고 하는 기준이 있나요? 눈 처져가지고 이렇게 막 눈꼬리가 짓무르고 할 때. 이게 사실 저희는 이제 환자분들이 좀 찾아오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불편하고 이제 눈도 좀 답답하고 눈을 뜨는 것도 아무래도 좀 나이가 들면서 피부도 처지고 눈을 뜨는 근육의 힘도 약해지기 때문에 눈이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렇죠. 그 불편하니까 이제 오시죠. 불편하고 네. 안 예쁘니까 이제 네. 오시죠.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상안검이나 이제 하안검도 이제 비슷한데요. 이제 네. 눈 두덩이 이제 아래쪽이 좀 아래는 처지고 뭐 이제 보는 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기능은 예. 상관없으니까 괜찮은데 지방이 이제 늘어지고 이제 처지죠 이것도. 예. 저는 이제 그냥 삶의 과정 중에서 저는 한 번쯤은 해야 되는 수술이 아닌가. 그러니까 언젠가 하긴 해야 된다고 저는 예. 생각해요. 제가 얼굴에 뭐 칼 대는 건 이제 싫어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시야도 좁아지고 눈꼬리가 이렇게 접치고 아침 일어나면 여기 뻘개요.
그래서 이걸 언제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하라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혹시 제가 한 일주일 방송 쉬면 눈 수술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안검하수 치료, 안과에 사는 게 나은가요? 성형외과 사는 게 나은가요? 이게 눈 사이즈가 30% 이상 내려오면 예. 안과에서 보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게 보험 받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 실비나 이런 것도 많이 잘리고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 예. 전 당연히 성형외과에서 하는 게 이쁘겠죠? 맞다고 생각. 저희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제 안과하는 친구 중에는 또 하는 친구도 있긴 있어요. 예. 지방재배치 수술은 더 아픈가요? 눈밑 지방재배치가 더 아파요? 그 거의 근데 비슷하죠? 그렇게 통증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사람 생각보다 눈이 자주 비빈다고 해서 살이 늘어나 그런 거 없어요. 자주 비비는 건 습진이 있어 그러니까 그건 습진 치료하면 되죠. 네. 그다음에 안검하수 예방할 수도 있나요? 사실 뭐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라서 예방하기는 예방법은 없어요. 처지면 수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성형 수술을 환자들한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윗눈 처져갖고 시야 좁아지는 분들, 이게 처져서 너무 나이 드는 분들 두 분은 해보세요. 하면 어지간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쌍수가 보편적인 비용이 싼 건가요? 더 싼가요? 싸지는 않죠. 지금도 뭐 보통 근데 요즘 너무 이제 병원들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좀 아무래도 성형 어플이라든지 뭐 아하. 카페라든지 이런데 네. 정말 굉장히 낮은 가격에 이제 광고를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사실 또 가면은 비싸집니다. 결국은 그 돈 다 받아요. 비싸집니다. 네, 그래서 광고죠. 네. 이거를 그냥 싸네 뭐 몇십만 원이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병원마다 좀 많이 다를 것 같고 결국 낼 돈 다 내요. 그거는 맞아요. 네. 안금 내반증이라는 게 있나요? 안금 외반증이 있겠지. 이거 아니에요? 처지면 뻘겋게 되는 거? 그 반대로 이제 들어가는 눈썹이 경우도 이제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고 안검 하수랑은 뭐 전혀 뭐 다른 개념. 예, 그러니까 눈이 안에 말려도 눈 찌르는 거군요. 예. 양악 수술 개인 병원은 어떠냐? 비추천인가? 제가 뭐 추천하고 말고 아니라 워낙 그 큰 수술이라서 가끔 사고 나는 것도 보면 이제 양악 수술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문에 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양악 수술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나요? 개원가에서 양악 수술을? 뭐 엄청 큰 개원가에 이제 병원들도 있고 수술방이 있는 입원실이 있는 데서 하겠네. 그러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입원실이 있고 모니터링이 좀 잘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를 여러분 잘 골라서 가셔야 되겠죠. 네. 속 쌍꺼풀 있던 사람이 나이 들면 쌍꺼풀이 진해지나요? 없어지나요? 뭐 통계가 있나요? 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를 들면 어쨌든 지방이 좀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좀 생긴 사람들도 있는 거고, 네. 예, 뭐 눈 힘이 좀 풀려서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눈 찌르는데 쌍꺼풀 수술 안 하고 해결할 법이 있나요? 이 눈썹 찌르는 사람들. 안검 내반증 이렇게 말씀이신가요? 쌍꺼풀 안 하고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근데 이게 어쨌든 절개가 들어가면은 그게 라인이 좀 생기기 때문에 쌍꺼풀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뭐 그거를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쌍꺼풀 수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이제 라인을 작게 잡는 건 얇게 잡아서 그렇죠. 네, 안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좀 눈뜬 힘이 약하면 그거를 좀 눈의 교정을 통해서 이제 눈을 올려서 쌍꺼풀 있는 사람이 나이 들면 진해지거나 연해질 수 있나요? 처지는 거 맞으면 없어지는 거 못 본 것 같은데. 처지는 건 좀 없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덮이는 건 없어졌다고 예, 없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속쌍꺼풀처럼 되는 거죠. 그렇죠. 윤곽 수술하면 사각턱이 없어지나요? 그럼 이제 보통 윤곽 수술이라고 하면 크게 3종이라고 하는데 뭐 광대뼈, 이제 뭐 사각턱, 이제 턱끝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각턱 수술이죠. 사각턱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군요. 예. 어느 병원이 유도 사고가 많다고는 알 수가 없죠. 눈매 교정 수술은 일반 쌍수와 보다 까다롭나요? 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면은 네.
눈매 교정이 필요하신 분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네. 뜨는 힘이 약한 분들이 하는 게 눈매 교정 눈매 교정 수술인데 수술이고. 이제 눈 뜨는 근육을 조금 더 당겨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런 게 좀 약하기 때문에 안윤근 얘기하는 거죠, 요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나요? 리베터라고 머슬? 네. 머슬을 올리는 근육. 그렇죠. 그래 네. 좀 단축시키는 거죠. 이 길게 늘어져 있으면 힘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좀 더 추가가 되는 개념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같이 근육까지. 추가가 되냐 안 되냐 눈 뜨는 근육을 더 강화시켜주냐 안 강화시켜주냐의 그거군요.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 쌍수에도 잘못된 것을 풀고 싶었다. 풀 수는 없고 다시 수술한 건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그냥 예를 들어 매물법을 했는데 그냥 금방 얼마 안 돼서 푸는 거는 그건 쉽죠. 그건 되는데 이제 네, 이게 절개를 했을 때. 절개가 돼 있고 막 거기에 이제 돼 있는데 그게 아예 없게 만드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쌍꺼풀 재수술하는 게 이렇게 옛날에 막 아주 두껍게 했던 거 이런 거 재수술하는 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쌍꺼풀 하셨던 분들도 나이 들면 또 네. 처지니까 아하. 또 그렇게 네. 사실 상안검이든 쌍꺼풀 수술이든 좀 비슷한 수술이라 그렇게 좀 다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받는 10년 지났는데 치과병원에서 펠로우 조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양악 수술이라는 걸 하고 하는 게 저게 대수술이라는 거죠.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닌데 마취과 전문이라든지 충분한 입원실이라든지 뭐 충분한 스태프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해서 하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어떤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워낙 여기는 혈관들이 굵은 게 많은데 그거는 혈관들이 잘못 건드려지면 엄청난 출혈량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대동맥에서 가까워서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병원을 고르는 게 좋죠. 예. 보톡스는 어린 나이 때 맞으면 안 좋나요? 보톡스는 어린 나이 때 맞을 이유가 없죠. 주름이 안 생기는데. 예. 미피님 같은 경우는 의대 가시는 게 나아요. 예. 제가 지난주부터 질문 내면 알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빨리 답해 드릴게요. 의대 가세요. 그게 본인이 당대에 부모의 힘 없이 일어서기에 제일 좋은 직업이 의사입니다. 뭐 저도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당대 본인 능력으로 타인의 도움이나 어떤 뭐 지원 없이 열심히 살면 일어날 수 있는 직업이 의사이기 때문에 의대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확대술은 무조건 실리콘 보형물을 넣나요? 어떻게 하나요? 뭐 일단 보형물을 얘기를 하면 보형물을 다음 달에 제가 따로 모셔서 이게 따로 자세히 듣긴 하겠지만 예. 네. 뭐 지방 이식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자가 지방을 쓸 수가 있고 사실은 좀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사이즈를 키우기 가장 적합한 방법은 보형물을 쓰는 건데 뭐 이전에는 뭐 사실 식염수 보형물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사실은 하는 병원을 찾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게 이제 식염수 보형물을 넣었을 때 식염수 보형물조차도 사실 껍데기는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자꾸 새고 터지면 없어지고 흡수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그리고 실제로 뭐 촉감도 실리콘 보형물에 비해서 좋지가 않고 해서 요즘 거의 그냥 99% 가슴 성형은 실리콘 보형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껍질도 실리콘이고 안에도 실리콘이고 예, 이제 껍질을 쉘이라고 하고 안쪽을 겔이라고 하는데 둘 다 실리콘. 둘 다 실리콘. 네. 위고비 국내 도입이 승인이 안 되나요? 승인은 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생산 물량이 부족해서 한국에까지 안 들어올 거리 아마. 저기 원래 위고비가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워낙 비만 치료 효과가 좋아서 생산량이 전부 비만 환자들한테 가서 당뇨 환자도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것도 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살이 찌신 분들은 위고비 도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적게 먹고 운동하세요. 그게 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동의하시죠? 살 빼는 거. 근데 제가 저는 이제 운동을 워낙 좋아하고 이게 익숙해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희 환자분들 굉장히 이제 비만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은 또 처음에 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BMI 30몇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물론 당연히 이제 식단으로 그걸 빨리 해결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서 저는 처음에 빼는데 다이어트약이나 이런 게 꼭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저기에 의존해 갖고는 저게
저기 뭐랄까 리바운드는 저것도 있거든요. 이거 싹센다도 리바운드 있어요. 안 쓰면 다시 먹으면 예, 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뭐 비만 치료제가 나왔는데 그 평생 뭐 주사를 맞고 평생 약을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살 빼는 건 더하기 빼기 문제이기 때문에 위고비나 뭐 싹센다나 다 도움은 되지만 스타트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만 본인이 적게 먹고 운동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디에타민, 펜타민이 저 뭐예요, 저게? 다이어트 약인데요. 근데 이게 그 이제 CNS 스티뮬런트거든요. 허가가 난 건 아닐 것 같은데. 허가가 나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요? 예, 근데 그 3개월까지만 처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작용이 심해서. 6개월 먹는다면 어떻게 돼요, 지금? 6개월 먹으면 안 되죠. 3개월 먹고 쉬고 다시 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CNS 스티뮬런트를 그러니까 저기 항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네. 예. 그거를 멀쩡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약을 왜 먹지? 근데 저게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이제 나비약이라고 이렇게 유명한 저거 먹으면 다이어트 그러면 약인데 밥맛이 없어요? 밥맛이 없죠. 밥맛이 없는데 이제 좀 부작용으로 뭐 잠 못 자고. 가슴도 뛰고 잠 못 자고 좀 예민해지고 기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 근데 또 이게 확실히 그 삭센다나 이런 제제보다는 조금 또 빨리 빠집니다. 안 먹으니까 빠지긴 하겠죠. 그냥 안 먹어도 되는데. 또 빨리 빼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예. 저는 뭐 이렇게 CNS에 작용하는 약을 갖고 입맛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 입장에서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뭐 아주 뭐 고도비만이라서 다른 병이 생겼다 그러면 그 병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살이 좀 쪘다, 살 좀 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병원 갈 때 주치의가 중요할까요? 병원이 줄까요? 그래도 병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원을 선택할 때? 의사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술이라는 건 결국 수술하는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큰 병원, 큰 수술을 받았을 때 어떤 안전 시스템이나 이런 게 확립이 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만 성형외과 수술들은 좀 아주 큰 수술이 아니면 상관없죠. 미용 수술은 사실 대학 병원생들 잘 안 하시잖아요. 예, 뭐 많이 안 하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저희가 뭐 뼈 수술 말고는 거의 연조적 위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뭐 외과나 뭐 흉부외과나 뭐 이런 정형외과나 이런 수술보다는 좀 위험도가 낮으니까. 위험도가 낮아서 예. 지방 분해 주사가 몇 킬로나 빠지나? 지방 분해 주사가 빠지나요, 저게? 저는 사실 거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게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지방을 분해시키면 그 지방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혈중으로 들어가요, 그냥 녹아서. 포스파틸콜린인가 뭐 그런 주사를 쓰는 것 같은데 그냥 피하 지방이 녹아서 혈관으로 들어가요. 근데 내가 운동 안 하고 그냥 먹을 거 다 먹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가서 또 붙어요, 지방으로. 그러니까 지방 분해 주사는 맞고 난 다음에 운동해야 돼요. 운동해서 녹여놓은 지방을 운동해서 태워야 돼요. 태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가서 또 붙습니다. 지방 흡입 수술 흉터 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개하는 데는 흉 남죠? 이제 보통 이제 지방 흡입할 때 이제 부위마다 다르겠죠. 얼굴은 조금 더 얇은 걸로 하는데 보통 3-4mm 정도 되는 캐뉼라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듭니다. 사실 근데 구멍이 크지가 않아서 3-4mm가 들어가려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커야 되겠죠. 예, 살짝 더 큰 사이즈인데 보통 아주 얇게 이렇게 남죠. 근데 그 구멍을 보통은 뭐 이제 배를 흡입을 한다고 하면은 뭐 언더웨어 라인 안쪽으로 넣는다든가 수영복 입었을 때도 가려지는 자리. 예, 그 팔뚝이라고 하면 팔꿈치라든지 이렇게 좀 주름 있는데 예, 그게 좀 마스킹 될 수 있는 부위에 하게 되죠. 저도 이제 피부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방 흡입 나왔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복부 지방을 흡입을 했어요. 예.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피부하고 그 저기 근육하고 바로 유착이 돼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만지니까 그냥 근육이 단단하게 만져지고 약간 그 자갈박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경우는? 그 이제 지방도 이제 복부 지방도 이제 얕은 층이나 깊은 층이 다 있는데 너무 많이 뽑아서 그렇게 된 거고 사실 그렇게 된 경우에 좀 너무 꺼지거나 이렇게 파여 있는 부분에 다시 지방 이식을 할 수도 있고요.
뺀자리 다시 넣는 네, 그런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어떤 리프팅 장비들 그런 거 통해서 좀 해결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 뭐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냥 장비기 때문에 한 번에 이렇게 확 좋아지고 그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죠. 척추측만증은 뭐 이렇게 본인이 병이 있지 않는 한 대부분 자세가 원인이죠. 네. 양악 수술, 치아 교정, 수술병원 모두 진료받는데 주체운행에 수술이 별거 아닌가요? 저는 뭐 전신마취에 대해서는 별거라고 생각하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양악 수술 오래됐는데 하여튼 심각하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는 늘 알고 하셔야 돼요. 가볍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뼈를 깎아야 되죠, 저게 다. 예, 성형외과에서 하는 수술 중에서는 제일 큰 거죠. 수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깎는 수술이기 때문에 길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할 가능성보다 훨씬 작다. 그 정도 되나? 그보다 높지 않을까? 그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는 말라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네. 고도비만 환자한테 위절제 수술 효과가 있나요? 효과는 있죠. 엄청 뭐 들어가면 다 그냥 소화도 안 되고 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먹지를 못하죠. 아예 그냥 위가 사이즈가 작아지니까. 엑스트시 대수술 환자에만 쓰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도 무슨 이야기인지. 엑스트시가 저기 마약인데 마약? 그걸 수술 환자한테 쓰나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마가 많이 찢어졌으면 성형외과로 바로 가는 게 좋죠. 프라이머리 클로저를 잘해야 되지 않아요? 첫 번째 수술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게 좋죠. 근데 보통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시간 때나 얼굴이 찢어지면 그냥 대학병원 가면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의사가 내려와서 이제 꼬매줬는데 지금 제가 그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병원에 만약에 성형외과가 저렇게 일반 외상으로 가서 프라이머리 수술한다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기도 하죠. 근데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오면은 그냥 해드리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별로 없는데요. 네. 한 번씩 오면 그냥 오랜만에 재미로 이렇게 꼬매드리는데 대학병원 가면 이제 응급실에 성형외과 1년차, 2년차 선생님 내려와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세로 인해 생기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정형외과 질환들은 다 자세에 생깁니다. 네. 너무 오래 붙들어 놨습니다. 이제 우리 신동호 선생님은 다음 달 8월 20일쯤 제가 한번 모시고 유방에 대해서, 유방 성형에 대한 이 얘기를 A부터 Z까지 탈탈 한번 털어서 한번 얘기 나누는 시간 따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슬라이드나 수술 사진에 대한 기법 이런 것들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뵐 거니까요. 오늘은 신동호 선생님 보내드리고 2부, 3부에서 피부과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